K-팝이요. 드디어 이 기록을 썼습니다. 무려 그래미 상을 거머쥔 거예요, 미국에서.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Because I'm just like in no words, speechless right now. So it's crazy right now. Very proud as Koreans. 홍 기자님, 일단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비욘세도 4전 5기 만에 지난해야 올해 앨범 받았고 네. BTS는 21년, 22년, 23년 계속 3년 연속 후보만 올랐지 못 받았고 그런데 지금 K-팝 이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라는 노래가 네. 드디어 상을 받았고 이걸 우리끼리만 호들갑 떠는 게 아니고요. 미국 현지 언론이 뉴욕 타임즈가 K-팝이 그동안 어떤 달성하지 못했던 허물지 못했던 장벽을 허무는 순간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만큼 이제 대단한 순간인데 그리고 아까 화면 보셨지만 세상에 우리의 로제 아파트가 네 오프닝 네. 무대예요. 문을 열고 그리고 좀 있으니까 우리 또 이 K-팝 골든이 수상을 하는데 여기 이게 지금 작곡가들한테 주는 이 상이에요. 네. 이게 베스트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여기 작곡가의 이재 씨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요. 페이 24 할 것 없이 다 한국인입니다. 물론 이제 이재 씨 한국의 미국인이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본무대 우리의 걸그룹 캐치아이가 또 난리 본무대 퍼포먼스도 했어요. 예. 그야말로 물론 여기에서 80개 넘는 상을 줍니다. 그래미에서. 그래도 올해는 적어도 K-팝이 정말 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런 K-팝의 영광을 사실 하루아침에 찾아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부터요. 조금씩 이제 선배들이 계속해서 철옹성 같던 이 해외 그래미의 벽을 두드려 왔고 이게 마침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몰랐던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오늘 한번 이 K-팝이 세계인의 마음을 흔드는 음악으로 자리 잡기까지 우리 선배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K-팝 지구 정복자들. 자, 첫 번째 누가 뜰까요? 보면은 미국 김 시스터즈가 떴는데 일단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니 비록 뭐 흑백 화면이지만 이 영상만 봐도 굉장히 끼가 다분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분들 김 시스터즈가 K-팝 원조 걸그룹이에요? 현대적 의미의 한류, 최초의 한류를 미국에서 이끌어냈던 최초의 걸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1959년에 갔어요. 미국에는. 한국에서는 53년에 데뷔했지만 우리나라 한국 이제 음악사에서 최초의 걸그룹 그러면은 1939년에 결성됐던 저고리 시스터즈가 있어요. 저고리? 네, 근데 거기에 바로 누가 있냐면 이 멤버들을 키워낸 또 이 이제 가운데 분이 숙자 씨고 오른쪽 분이 애자 씨고요. 왼쪽 분은 이난영 씨의 오빠 이봉영 씨의 딸 이민자 씨인데 김 시스터즈가 되니까 김민기 씨로 이제 네. 김민자 씨로 개명을 했어요. 이난영 씨가 그 목포의 눈물. 그렇죠. 목포의 눈물. 그분. 이제 바로 저고리 시스터즈에 사실은 그 이난영 씨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 자신의 딸 2명 거기다가 오빠의 딸까지 조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김 시스터즈를 키웠는데 본인도 이난영 가요제 있을 만큼 불세출의 가수지만 그랬군요. 지금 뭐 예. SM의 이수만 뭐 JYP의 뭐 박진영이 예. 아니 그 전에 이난영이라는 엄청난 프로듀서가 네. 이렇게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실질적인 인기를 끄는 코리안 걸그룹을 만들었던 거예요. 코리안 걸그룹이다. 근데 이분들이요 무대에 서게 된 이유가 좀 굉장히 특별하다고 해요. 전쟁과 얽혀 있다고요. 한국 전쟁 6.25 때 김 시스터즈 집안은 아주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 당시에. 예, 그 아버지이며 이제 과장이신 김혜성 씨가 납북이 됐고요. 납북돼서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이 다 이제 타가지고 폐허 위에 이제 그 집들이 있어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재산도 다 뺏기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노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을 생계를 위해서.
어린 딸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숙자 씨가 제일 맏언니인 숙자 씨가 13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머니인 이난영 씨가 회초리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서 미국 그 위문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제 뭐 회초리까지 막 휘두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회초리, 눈물의 회초리를 통해서 출연료로 그 미팔군 무대에 섰을 때 네. 돈으로 이제 개런티를 받지 않고 네. 양주. 양주. 양주로 받아 당시에. 위스키로 그 대신 받았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가 별로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전쟁통이니까 오히려 양주가 더 비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제 네, 숨어 네, 있었던 네. 건데 예, 예. 그런데 이게 1950년대 얘기잖아요. 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아니 미국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미국으로 진출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1950년대면은 예.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던 시기였거든요. 네. 미국의 어떤 프로모터가 뭐 아시아에 누구 뭐 좋은 사람 있나 싶어서 일본 도쿄에 이제 왔던 겁니다. 근데 일본 도쿄에 주한 미군들이 휴가를 간 거예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모터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한국에 지금 김시스터즈라는 가수가 있는데 대박이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미국 프로모터가 한국으로 와서 미군 부대 통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500 주고 딱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한국인이 미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거죠. 직항 항공기도 없었고 직항도 없었군요. 예, 뭐 오키나와 경유해서 가야 됐고 거기다가 여권, 뭐 비자 이런 거 발급받는 것도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허락해서 김시스터즈의 미국 진출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정말 너무 어렵게 10대 소녀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낯선 미국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활동이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자, 김시스터즈의 첫째 김숙자 선생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영어가 짧아갖고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닭이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닭이라 그러고 뭐고요 물고기 그 생선이 먹고 싶으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기서 연습을 하루에 8시간씩 하고 잠자고 밥 먹고 그게 우리 라이프였어요. 참 외롭고 한국이 그립고 어머니가 그립고 고통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김시스터즈가요. 미국 생활 그 초반 생각을 해보면은 야, 거의 뭐 피난길에 못지않은 고생했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사실은 엄마 이난영 씨가 이제 4년 뒤에 미국에 오거든요. 4년 동안은 그냥 처음에 갈 때 다 10대예요. 이 3명이서 이 고생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당시에 이 한국 전쟁 중에 납북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갔는데 이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미국은 신호등이라는 게 있는데 파란 신호등에 건너했는데 그게 빨간불이 파란불이 됐을 때 건너라가 아니라 빨간 건 안 되는구나. 계속 파란 신호등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 2시간 이상 헤맨 적도 있고 굉장히 인기 끌어서 어디 초대가 됐는데 천신눈물 줬는데 몰라가지고 마셨더니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때 어머니가 야 거기 그때 뭐 슈프림즈도 있고 앤드류 시스터즈도 있고 너무 걸그룹 많으니까 니네가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악기하고 계시잖아요. 악기 해야 돼. 그래서 1인당 10가지 이상씩 특히나 김숙자 씨는 혼자 13가지 악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몸은 고단할 때 뭐가 필요한가요? 소울푸드, 김치잖아요. 맞아요. 김치의 힘으로 버티는데 어디 김치가 흔하지 않죠. 없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배추가 보이기만 하면 사니까 너네 집에서 토끼 키우니?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는데 아니면은 배추 없으면 양배추라도 뭐 무라도 구해서 뭐 겉절이 깍두기 담아서 먹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저도 유학 생활했었지만 이 김치가 너무 그립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당시에 이런 노래까지 불렀다고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머나먼 미국 땅에 10년 넘어 살면서 고국 생각 그리워 아침 저녁 식사 때면 런치에다 비우스텍 맞췄다 자랑져도 우리나라 배추김치
저 정도로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무대에 서게 됐죠.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는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땠어요? 그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어떤 첫 공연을 했는데 네. 정말 놀라운 반응이 왔던 겁니다. 그래요? 그 미국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브라보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났을까? 본인들도 너무 놀랐고 이 정도의 반응인지 몰랐는데 그거 정말 멀리 그 동양에서 온 그 작은 아가씨들이 네. 3명이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그 미국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브라보를 받은 이 바로 직후에 그 라스베가스 호텔과 8개월 장기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그 인기 있는 예능 프로라고 했는데 CBS TV의 에드 설리반 쇼에 네네. 20회 이상 출연하는 놀라운 또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도 예. 네, 뭐 에드 설리반 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여러 매체에도 네. 동양에서 온 마녀라고 이제 불리우면서 그 굉장히 유명 인사로 이제 했고 또 한국 시장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당시에 그 김시스터즈의 그 주급은 예. 15,000달러. 아 그런 수준. 라스베가스 고액 납세자 명단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여기서 그 김숙자 선생님이 당대 그 미국 최고 스타한테 만나보자, 그러니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센터에 있는 분이 김숙자 씨인데 네. 사실 이낙연 그 어머니가 이제 미국 갈 때 이걸 당부했다고 그래요. 네. 노 데이트. 데이트는 절대 안 돼. 응. 그렇게 얘기를 해서 누가 차 한 잔 마시자 그래도 3명이 같이 갔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연애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는데 어머님이 4년 만에 허락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는 데이트 해도 돼. 근데 네. 요때는 어머님이 와서 4년 만에 와서 허락하기 전이에요. 예.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 라스베이거스, 머썸버드 뭐 호텔 비롯해서 그 호텔들에서 공연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김숙자 씨를 보고 반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데이트 네. 신청을 했지만 어머니의 데이트 금지 아. 그 말씀을 지키느라고 안 그랬으면 우리 니콜라스 케이지한테 캐서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네. 엘비스 프레슬리도 우리한테 후서방, 엘서방 후서방. 생길 뻔 했는데 그랬던 비화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시스터즈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문을 두드린 시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가수들이 잇따라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시작했죠. 당시에 이제 미팔군 무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수들의 역량이 네. 미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윤복희 씨, 뭐 패티김 씨 이런 여성 가수들이 미국 진출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됐을 때 네. 한미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대중문화 교류도 좀 끊겼고 네. 그랬다가 나중에 2009년에 원더걸스가 미국 진출을 시도하면서 맞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K-팝 여성 가수의 미국 진출이 다시 시작되게 됐습니다. 김시스터즈에서 원더걸스까지 이렇게 쭉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그래미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자 그런데요, K-팝 지구 정복자들 바로 두 번째 인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누구냐? 1980년대에 일본 정복에 나선 원조 한류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용필 선생님이요. 홍 기자님, 그런데 조용필 선생님의 일본 진출, 이건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갔고 뭐 예. 부족함이 없는, 예를 들면 어떤 가수는 한국에서 좀 자리를 못 잡아서 일본에 갔어요 이런 경우지만 그게 아니라 조용필 씨는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가는 그 인기가 일본까지 소문이 퍼져서 이제 일본에 가게 된 게 1982년이에요. 오. 근데 가서 이때 굉장히 정말 인기를 끌어서 네네. 그냥 뭐 인기 끈 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가서 사실은 2년 정도 됐을 때 이미 일본에서 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이 골든 디스크를 타요. 네. 또 그리고 나중에는 추억의 미아라는 걸 또 일본어 이 판을 내게 되는데 이것도 또 한 번 두 번째 골든 디스크를 타요. 그래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연말마다 말하자면 딱 자정에서 넘어서 새해 맞이할 때 홍백 네. 가업전이라고 어, 그해 맞아요. 가장 잘 나갔던 그 스타들이 이제 총출동하는 쇼가 있는데 여기에 무려 5회. 이거는 뭐 한국 가수인지 현지 일본 가수인지 예. 5년 동안 5회 동안 이제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네. 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 뭐 수치 상 이거 말고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용필 씨가 일본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갔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일본은 가라오케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이렇게 산토리 위스키 과음은 아니고 몇 잔 마시고 네네. 거기 이제 가라오케 그게 이제 이렇게 음악만 네. 녹음이 돼 있고 그걸 눌러서 노래 부르는 아. 그런 이제 가라오케 이제 주점이 있는데 여기에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당연히 올라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 만약에 그거를 일본인이지만 이걸 못 부른다? 심지어 1절은 한국어로 부르고 2절은 일본어로 못 예. 부른다? 그럼 요즘 유행 모르네. 뭐 이런 식. 정도로? 그리고 지금 네. 조용필이 올해 몇 월에 어디 뭐 오사카도 뭐 어디에서 공연해 이거 모른다? 그러면 대화에 끼지 마. 대화가 안 되네. 네. 정말 이럴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차이표 씨 고모님이 일본 사시는데 그 고모님 표현이 조용필 씨의 인기는 산골의 할아버지도 안다. 일본 이렇게 산골의 얘기하셨다고 할아버지까지. 합니다. 자, 그 정도라는 건데 오늘 이제 홍성규 평론가님이 저희가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누구보다 조용필 선생님을 10여 년 넘게 이제 취재를 해서 거의 뭐 조용필 전문가다 이렇게 통하시더라고요. 예, 예. 특히 조용필 선생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가왕이라는 수식어인데 이걸 직접 붙여주신 거예요? 네네. 제가 처음에 이제 조용필 씨를 네.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때 같이 계신 거군요. 네네. 네네. 말씀하면 저기 나왔는데 네네. 그 선배 기자들이 최고의 가수, 뭐 탑싱어 이런 진부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조용필 씨한테 어울리는 표현 없을까 생각하다가 네. 노래의 왕이 아닌가, 아. 가왕이다. 그래서 가왕 조용필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네. 다른 매체에서도 이제 받아쓰기 시작했고 어. 오늘날까지 이제 계속 아예 이제 가왕 조용필이라는 네. 뭐 고유명사화된 것 같아요. 어. 네네. 근데 누구보다 이제 조용필 선생님을 잘 아시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진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일본 진출하는 그 과정은 어땠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처음에는 사실은 좀 그 일본 팬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일본 팬들은 굉장히 어떤 실력을 따지거든요. 네, 네. 실력을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 뭐 자발적으로 뭐 특별한 조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관객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뭐 80년대는 거의 뭐 일본에서 최고의 가수로 등극을 했었죠. 네. 근데 일본어를 원래 좀 잘 하셨나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못 하셨어요? 전혀 몰랐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어 선생님 붙여서 네. 매일 틈나는 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뭐 한 기초 과정은 3개월에 다 끝냈고 네. 1년 안에 거의 통역까지 할 수 있는 수준. 그게 실력. 가능해요? 조용필 씨가 그걸 보여준 거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 정도에 달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그래요. 근데 사실 말만 잘하는 것보다는 그 언어라는 게 노래를 하게 네. 되면은 그 억양도 미묘하게 좀 있잖아요. 예, 예, 이것까지 다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노래 연습도 매일 하니까 일본 말로. 예.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운 거죠. 그거 어마어마하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그 일본 진출 과정에서 선생님이 뭐 옆에서 이제 좀 지켜보시고 취재를 해보시면서 겪은 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실까요? 조용필 씨가 항상 그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것이 가수는 앞서가는 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그 얘기가 과연 뭘까 하는 얘기를 잘 몰랐는데 오늘날에 와서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그 조용필 씨 행적을 보면 네. 늘 새로운 음반을 낼 때 새로운 어떤 그 장르의 곡을 냅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곡들이 잘 나갔다고 해서 그 히트곡을 답습하는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예. 이분이 그 약속을 그 신념을 지금까지도 계속 지키고 있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일본 진출 얘기 말고도요. 왜 그 가수들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거는 카네기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나 여기 선다 이런 기사들이 줄을 잇는데 이 시초가 조용필 선생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예. 한국인이 여기가 세계 최고의 무대다라고 생각했던 무대가 바로 카네기홀 공연이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한국 가수 최초로 한 사람이 조용필 씨인 겁니다. 1981년에 카네기홀 공연을 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패티 김씨, 인순이 씨, 이선희 씨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즘이야 케이팝 가수들이 미국에서 스타디움 공연을 하지만 네. 80년대에는 카네기홀을 최고로 생각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케이팝의 어떤 역사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맨 시초점에 조용필 씨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일본 얘기로 돌아와서 일본의 그 산골 할아버지도 아는 게 조용필 선생님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일본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김연자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김연자 씨죠. 사실 이제 김연자 씨가 고생이 많았어요. 14살에 서울 올라와서 가수가 됐는데 뭐 밤무대만 전전하고 가난하고 돈이 모이지도 않고 노래가 인기도 없더라는 거죠. 네. 근데 대단합니다. 18살에 일본 오디션을 보게 돼요. 그런데 18살에? 여기 합격을 해요. 그래서 갔는데 네. 여기가 이제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네. 한 3년 동안 이제 별 성과를 못 냈다 그래요. 그래도 앨범 만들고 재킷 사진까지 다 찍고 왜냐면 비자를 계속 연장해야 일본에 있으니까 잠깐 한국 왔는데 그때 일본 기획사에서 해지 통보가 왔대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요? 이때가 겨우 21살이에요. 네. 그런데 이대로 끝날까? 아니 사실 마이크를 이게 거의 정강이까지 떨어뜨려도 이 소리가 들어가는 대단한 가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옵니다. 그게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 이 폐막식에서 그 폐막 곡으로 이 김연자 씨 아침의 나라 그 대단한 노래가 오. 선정이 된 거죠. 근데 그 올림픽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지켜봤죠. 그러니까요. 그 나는 처음에 첫 번째 진출에서는 쓴맛을 봤던 일본에서도 저 가수 아침의 나라 우리 일본에서 활동했던 가수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 노래를 또 일본어 버전으로 해서 네. 녹음을 내고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 자존심에 한복 입고 가서 불렀다. 한복이요? 아니 네. 왜 한복? 계속 한복을 입고 계신 거네요. 지금 보면은요 사진에도요. 김연자 씨가 일본에서 38년 동안 네. 활동을 했었는데 계속 한복을 입고 활동을 아, 한 그래요? 거예요. 김연자 씨가 뭐라 그랬냐면 한복이 예. 어머니의 품 같다. 또 나를 지켜주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심리적 갑옷 같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김연자 씨가 1977년에 일본에서 데뷔 앨범 발매했을 때 그 자켓 사진에서도 한복을 입고 있었고 88년에 아침의 나라에서 일본 진출할 때도 한복 입고 갔고 89년에 홍백가 합전에 출연할 때도 한복을 입고 출연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이 일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일본 교포들한테도 상당히 위로를 줬던 일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김연자 선생님을 좋아한 의외의 인물이 있어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이대로 이 정도 밑에 말을 매는 나 그래야 해가 졌냐. 이거 한 번에 마셔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마시면 되죠. 이쪽이 이제 제 노래예요. 무지개 다리 예. 가지 있어요. 나도 무지개 다리. 아, 그것도 여기 있네요. 남한 가수로선 처음이었던 김 씨의 공연에 북측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아니 김정일이 김연자 선생님이 열렬한 팬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가수 중에서 평양 무대에 가장 먼저 섰던 가수가 김연자 씨가 된 건데 이때 안타깝게도 이 김정일이 평양에 없었어요. 함경북도에 있었습니다. 네. 전용 열차를 보내서 와서 함경북도까지 와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요. 이때 지금 입은 이 한복이요. 북한 디자이너가 북한 천으로 다 한 땀 한 땀 자수 나서 만든 한복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가 한 3억에서 많게는 15억까지 평가된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김연자 씨가 평상시 본인 옷도요. 3천만 원, 뭐 1억 막 이렇게 들여서 옷을 만들거든요. 네네. 그런 진심을 알아서인지 북한에서도 이런 대단한 옷도 예. 만들어주고 가는 곳마다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물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요, 바로 이제 중화권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클론 H.O.T가 떴는데 일단 클론 얘기부터 해보면 홍 기자님, 네. 대만에서 상당히 귀빈 대접을 받았어요. 귀빈되죠. 왜냐하면은 대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끊었는데 뭐 나오기만 하면 시청률 1등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청률 1등이면 잡아야 되잖아요. 특히 연말에 새해 특집 해야 되는데 만들긴 만들었어요. 네. 그중에 국영 TV가 기회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은 줄 아세요? 어떻게 해요?
클론이 대만에 간 게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신라 호텔에서 하는 세배 이벤트를 찍어서 위성 중계하는 게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리고 이 대만의 연예가 프로그램에서 아예 와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취재에 가서 또 방영하면 또 시청률 1등. 이런 식의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클론도 클론이지만 H.O.T가 뜨면은 중화권 팬들의 거의 수백 대 오토바이가 따라다녔다고요? 그 H.O.T가 처음에 이제 대만에 한 번 가고 예. 두 번째 갔을 때 그 사이에 벌써 팬덤 형성이 돼서 네. H.O.T 이동할 때 오토바이가 200대가 따라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대만을 찍고 중국 본토로 또 진출했는데 예. 엄청난 센세이션이 이제 불러일으켜지면서 그때 H.O.T 중국 내 팬클럽 회원 수가 800만 명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그래요? 있고 그 사회주의 중국에서 H.O.T 콘서트 할 때 관객들이 태극기를 흔들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클론 H.O.T까지 얘기를 했다면 사실 요즘은 BTS 빼놓을 수 없어요. 지금 페루가 난리라면서요? 네, BTS가 지금 월드 투어 하잖아요. 예. 근데 페루에 가는데 심지어 페루에서요 도로를 내고 진짜로요. 페루 도로? 네, 도로를 냅니다. 근데 예.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페루의 행정부 이 도시를 건설하는 예. 그 행정부에서 직접 공식 SNS에 알린 겁니다. 네. BTS 덕분에 우리도 52개 뭐 도로를 내고 맞이할 준비를 했다. 지금 BTS 공연에 페루가 꼈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다. 이 정도 시대입니다. 홍평론가님, 우리가 이렇게 쭉 김시스터즈, 조용필, 김현서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제 BTS까지 쫙 K-팝 역사를 짚어봤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역사가 쓰일까요? 이번에 이제 캐대헌의 이제 그래미상 수상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가수가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작곡가 프로듀서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K-팝 그러면 거의 어떤 퍼포먼스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진정한 음악 콘텐츠가 간다면 그 프로듀싱 팀이 간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 K-팝 해외 도전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